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그동안 믿고 살아왔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배신에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제 딸은 아무래도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가 또다시 사고가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활치료에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악구조대원으로 등반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항상 현장에 출동을 하면 위험이 뒤따르는 직업이죠. 그리고 제 딸은 얼굴만 마주치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어요.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까봐 언제나 걱정을 하고 있고 혼재가 되는 걸 상상하기 싫다며 이번 사건 이후로 다른 직업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딸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걱정이고 제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에 등산객의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염병으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산을 더 많이 찾는 듯 싶었어요. 답답함을 풀기 위해 오르시는 분들 또는 실업자가 돼서 많은 고민에 쌓여 힘든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잊어버리고 싶어 산에 오르시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등산객이 많을수록 그만큼 저희 산악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해야 될 상황도 잦아지면서 많은 분들을 구조하게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라는 직업이 교대로 24시간을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네요. 등산객 한 분이 추락사고가 있어 신고 접수가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날이 비가 꽤 많이 온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을 하며 필요한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원들과 추락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개도 자욱했고 가파른 절벽 밑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성분의 목소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일부 대원들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로프를 연결시켜 남성분이 있는 목표 지점으로 천천히 내려가 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대로 골절상을 입은 상태라 구조 헬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등산객의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들것으로 옮겨주었고 저체온증이 오고 있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비가 왔던 상태라 등산복이 젖어 있어 열 손실이 빨라 여름에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죠. 만약 저희가 조금이라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을 만큼 상황은 위급했었네요. 분명 진입금지 팻말을 붙여놨는데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무리하게 등반을 했냐고 물어보니 가파른 절벽 위에 올라가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 또한 지키지 않던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산을 잘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한 등반객을 구조헬기로 응급실에 보낸 뒤 저희도 복귀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피로에 누적이 많았는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비에 젖은 이끼에 발을 헛디디면서 순식간에 미끄러져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구조대원분들도 급하게 제 이름을 외쳐 부르며 떨어진 상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 2차 구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조 헬기가 다시 오는데도 시간이 걸려 응급실에 도착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뒤에 병실로 옮겨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제 몸 상태를 아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들린 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수술 결과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언젠가는 큰일 한번 겪게 될 거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너는 이제 막 수술 끝나고 정신 차린 내 아들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먼저 몸 상태부터 확인하고 걱정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니? 산악구조대 일이 아니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벌써부터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 제가 오죽했으면 눈을 이제 막 뜨게 된 그이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몇 번이나 다른 직업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고집 부리더니 이거 봐봐요. 결국에는 하반신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잖아요. 제가 이 사람 병수발 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한 가정생활을 바랬던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만 두둔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라고요. 저는 하반신 마비된 남자랑 같이 살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위험한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가정은 뒷전인 이 사람이랑 차라리 그만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일 것 같아요. 안 그럼 제가 먼저 혈압 올라 세상 떠날 것 같네요. 얘가 지금 우리 아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어쩔 건데? 내 아들이 장애인 됐으니까 이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너네 아들 말고 다른 남자 있는 거지? 아내와 엄마는 제가 옆에서 심각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었는데 솔직히 다시 처음부터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는 것 또한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선뜻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제 옆을 지켜주고 있던 아내는 언제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한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일이 터지게 되었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대로 제 하체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엄마와 아내는 제 옆자리를 지켜주었지만 장인 장모님께서 제 몸 상태에 대해 아내에게 듣게 된 이후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은 저를 보러 와주신 게 아닌 아내와 할 말이 많으신 듯 따로 불렀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매번 저는 힐끗 쳐다만 보시면서 상태만 체크하시는 듯 보이길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들어오시라 하시지. 왜 당신 얼굴만 보고 가시는 거야? 무슨 얘기 하셨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런저런 대화 나눴어. 별거 아니야. 당신 다친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무작정 병실로 들어와서 얼굴 보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 나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힘들어 보이셨는지 걱정돼서 찾아오신 것 같아. 당신은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나 신경 써. 당신은 내가 많이 원망스럽지. 하지만 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고 정말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어. 누가 그걸 모른대? 하지만 지금 결과를 봐봐. 결국엔 당신이 나한테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해줬잖아?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당신 병수발이나 들어줘야 하는 거야? 나보다 일찍 결혼한 애들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나이에 자기들 취미생활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돈 쓰고 살아.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자식 키우며 못했던 일을 이제서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봐봐.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하며 매일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반신 장애인 되어버린 당신 병수발 들려고 병실에서 나가지도 못해. 지금 내 삶이 이래.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다고 나중에 나랑도 가자면서 자기들 여행 다녀온 사진 몇 장씩 보내주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이게 사는 거야?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을 후회한다고 하던데 내가 딱 그 꼴이지.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오늘은 어머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그동안 저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결국 쌓아두었던 불만들을 터뜨려 버렸고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하다며 짐을 챙기고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병실 안에서 아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제가 이런 사고를 겪게 되기 전에도 아내는 저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치곤 수익이 너무 적다면서 맨날 절약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 싫다고 나중에는 저보고 능력 없는 남자라고 자존심까지 뭉개버렸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아내도 가정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하는 저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내 주위로 남자도 잘 만나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비교 대상이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제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었죠. 그래도 매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언제나 응원을 해줬던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저한테 쌓아온 불만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왜 주기적으로 병실에 오시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네요. 며칠 동안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아내가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고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게 된 이후 잠시 처리해야 될 일거리가 있으시다면서
아내한테 대신 자리를 봐달라고 언성을 높이시며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간호사분들께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병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정도 흘렀을 때 그래도 어색함 좀 풀어보려 아내에게 말을 건네려 하는 순간 장인 장모님께서 병실 문을 살짝 여시더니 아내에게 손짓을 했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신 없어질 텐데 여기에는 뭐하러 계속 오는 거야? 이제 그만 정리해도 되잖아. 내일 저녁 6시에 약속 잡아놨다. 너는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담만 잘 맞춰주면 그냥 넘어온다니까. 이번에 약속 잡은 남자가 돈은 많은데 여자가 없어. 솔직히 인물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돈만 많으면 장땡 아니야? 우리 딸 이제 인생 제대로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은 성공해야지.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이번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약속 잡은 건지 알아? 우리 말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단다. 이 남자 조건이 이혼한 여자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된다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주겠어? 왜? 윤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걔도 이제 클 만큼 컸고 내년이면 벌써 중학생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된 현실 지 애비한테 원망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약속 장소에 뭐 입고 갈지 준비나 해라.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간호사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런 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이나 좀 더 해. 그래야 탄력 있는 몸매로 만들 거 아니야? 너는 얼굴도 반반하기 때문에 몸매만 잘 가꿔도 돈 많은 남자는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이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부모 말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나중에 결국 후회한다고 했지?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그거 몇 년 안에 콩깍지 다 벗겨져. 이거 봐라. 결국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잖아? 장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셨던 이유는 제가 사고가 난 이후 아내에게 다른 남자를 지속적으로 주선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아내였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장모님과 아내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고 장인어른께서 혼자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장인어른을 쳐다보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분노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에서 배신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자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게나. 윤지의 배필이 마냐 자네처럼 일하다가 사고로 평생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를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 옆자리를 지키며 인생을 허비해야 된다고 생각해보게. 분명 우리와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걸세. 그러니 너는 내 딸을 붙잡지 말게나. 좋은 남자 만나서 세상 사는 걸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솔직히 자네가 산학구조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계속 반대했었지? 왜 그랬겠나?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내 딸이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줬네만 그동안 살면서 어땠나?
만족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잖아. 내 딸의 불만을 만족시켜주기에는 자네의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 부부싸움도 찾았잖아.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어차피 매달 나오는 월급은 똑같고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으로 몇 등분씩 쪼개가면서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지금까지 인생 허비하며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 그래서 삶이 달라졌나? 자네 지금 나이가 몇인가? 그 나이 동안 자기 집 마련한다고 대출받은 거 아직 갚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고는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란 소리야. 그렇다고 자네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딸에게 아픔을 주지 말게. 그만 놓아주고 새삼 살도록 해주는 게 현명한 거야. 혹시 아나? 자네도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평생 평수발 들어줄지.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 거야. 이 말 하려고 들어온 거니 더 이상 내 딸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게. 장인어른은 아내보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결국 장인의 멱살을 잡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장모님이 시간 없다고 빨리 나가자며 재촉을 하셨고 아내는 저와 눈도 안 마주친 채 병실로 들어와 가지고 왔던 가방을 챙긴 뒤 저를 뿌리친 장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인의 말이 100번 옳은 것도 아니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반신에 마비가 온 제 몸을 아내에게 맡기는 것도 이기적이라 생각되면서 이런 불행을 겪게 된 저와 사는 것보다 능력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남자에게 간다는데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는 2번 다시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전적으로 딸은 제가 지켜줘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미 아내의 마음은 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딸의 앞날까지 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니 전적으로 제 의지에 달렸다는 말에 아내가 저를 떠난 이후부터 재활치료에 힘썼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왔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했고 재활치료를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는 보통 사람의 경우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을 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걸 저는 그동안 꾸준하게 등반을 해와서 그런지 남들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안겨주셨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옆에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했고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걷게 되는 순간부터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회복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말에 저희 가족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곤 제 얼굴을 보며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건강 상태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나 봐.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한평생 운동만 해와서 그런지 남들과는 다르다고 어머님께서
당신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제 걸을 수 있다는 건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고 찾아온 거야. 이거 이혼 서류니까 도장만 찍으면 될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좋은 남자 생겼어. 하루빨리 당신이랑 헤어져야 할 이유가 생긴 거야. 앞으로 나는 항상 웃으면서 행복만 가질 거라고. 그러니 내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걷게 된다 해도 나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마음을 접었으면 해.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 윤지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사이 다 알고 있다고. 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 건지 잘 알잖아. 그때는 나도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게.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걸 이루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나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내 꿈이었어.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면 되는 거잖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뭔 줄 알아?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을 살면서 모든 행복의 원천은 돈이란 걸 깨달았다고. 이번에 돈 많은 남자와 만나면서 느낀 건 돈이 많으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예전에는 구질구질한 옷들 입고 식당에 들어가면 무시하던 종업원들이 명품 하나 걸쳤다고 대우가 달라지더라. 내가 왜 이런 맛을 이제야 느꼈는지 몰라. 나는 절대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윤지랑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앞날에 신경 썼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윤지도 얼굴 안 볼 거야. 윤지의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돈에 맞들려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가족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저를 비웃듯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온갖 상처를 다 주고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저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소송 문제를 위해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 최대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큰소리치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그동안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딸과 함께한 시간과 추억들이 있는데 자기 핏줄을 버린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뱉은 아내를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날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 가져가 놓고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별로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는데 갑자기 저에게 일회용 그릇에다가 황도를 건네주며 전날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날에는 자기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제 입에 갑자기 황도를 집어넣어 줬네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바뀐 아내의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면서 입에 들어간 황도를 우물거리며 삼켰는데 잠시 뒤 조금씩 몸에 힘이 풀리더니 정신을 잃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떴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분명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기억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집에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또다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또다시 황도를 건네주며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단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전날에는 갑자기 피곤해하더니 누워서 자길래 들어갔다는 아내의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미소와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무엇 때문에 심경에 변화가 왔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준 것 같아 제 입에 넣어주는 황도를 또다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는 대로 먹었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의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네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내가 주는 황도만 먹으면 잠이 쏟아질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걸 느끼게 되자 또다시 찾아온 아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몽롱한 상태라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에서 울리는데 저에게 똑같이 캔에서 딴 통조림 황도를 그릇에 담아 등을 돌린 뒤 무언가를 하는 듯 했고 잠시 뒤 제 입에 또다시 넣어주려 하자 받아 먹는 척 하면서 재채기를 하는 척 하며 황도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고 다시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곧바로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네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제 입에 넣어줬던 황도 안에 어떠한 약을 타서 저에게 먹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제 침상 위에 널브러진 황도들을 치운 뒤 간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려 나가는 순간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쳤고 급하게 무언가를 뒤로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의 손목을 잡으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휠체어에 몸을 싣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어머니와 아내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비상계단에서 들려오길래 급하게 다가가 엿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제 입에 황도를 강제로 먹인 이유를 듣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이가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잖아요.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내가 새롭게 꾸릴 가정을 엎어버리겠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많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든 거야? 이러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낳은 딸 윤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며?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올 말이니? 그러니 내 아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 그런데 너는 내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여? 그것도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맨날 잠을 자야 근육량이 줄어들고 재활치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먹이려 했어요. 아내는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안했는지 집으로 돌아가 장인 장모님과 제가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일 잠만 자게 하려고 수면제를 구해와서 저에게 일부러 먹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재활치료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머리가 몽롱한 상태로 아내와 엄마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비상계단의 문을 활짝 열며 아내를 향해 화를 내는 순간 아내와 엄마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도중 아내는 엄마를 강하게 밀쳤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엄마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저를 계단으로 넘어뜨리려 하길래
휠체어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기어가기 시작했고, 눈앞에 보이는 보안팀으로 움직이지 않는 발을 질질 끌고 있는데, 때마침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내를 붙잡을 수 있었네요. 다행히 엄마는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저희는 질긴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에게 약을 복용하게 한 죄와 엄마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린 행동들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징역을 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이혼 절차를 끝으로 아내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런 사실에 충격을 받은 윤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했고, 지금의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을 제가 채워주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들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